여기가 당신네 집 안방인 줄 알아?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발을 들여놓은 거야? 야,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애새끼를 데리고 와. 당장 나가. 이 고급스러운 사무실에 이런 초라한 행색으로 게다가 병든 아이까지 데려오다니. 여기가 당신네 집 안방인 줄 알아?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발을 들여놓은 거야? 이 면접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 줄 몰라. 당신 같은 사람 하나 때문에 다른 지원자들의 소중한 기회까지 망쳐버릴 순 없어. 당장 이 문 밖으로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내 귀한 시간을 이런 하찮은 일에 낭비할 순 없다고. 당장 꺼져.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잊지 마세요. 매캐한 담배 연기가 가득한 허름한 지하방. 한숨 섞인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낡은 이불을 덮고 힘없이 누워있는 작은 아이의 볼은 열기로 상기되어 있었고 그 옆을 지키는 여인의 눈가에는 지난밤 잠 못 이룬 흔적이 역력했다. 혜진은 가쁜 숨을 몰아쉬는 딸 아름의 이마를 쓸어내리며 애써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손가락 끝은 매우 차갑고 건조했다. 수개월째 이어진 가난한 삶이 그녀의 몸까지 앗아간 것이었다. 아름아, 엄마 조금만 나갔다 올게. 우리 딸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줄 수 있지? 약 사가지고 금방 올게. 아름은 축 처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혜진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딸의 온몸을 훑고 있는 열은 이미 사흘째였다. 의료보험료는 밀렸고 병원은 그녀 같은 사람을 환영하지 않았다. 병원비는 바닥났고 먹을 것이라고는 냉장고 한 구석에 남은 죽 한 그릇이 전부였다. 이것도 이웃집 아주머니가 동정으로 주신 것이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절박함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혜진은 창문 없는 지하방의 어두운 구석을 바라봤다. 햇빛이 들지 않는 이곳은 항상 축축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이곳이 그녀와 아름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원룸의 반값도 안 되는 전세금으로 겨우 얻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엄마 아파. 아름의 나약한 목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겨우 5살 된 딸이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 속에는 이미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혜진은 딸의 작은 손을 잡았다. 딸의 손가락도 열기로 화끈거리고 있었다. 오늘 그녀에게는 반드시 성공해야 할 면접이 있었다. 비록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혜진은 이 면접만이 자신과 아름이 살 길임을 직감했다. TS그룹 억만장자 김태영 회장이 운영하는 대기업의 영업부 채용. 월급 240만 원. 그 돈이면 아름이를 제대로 된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다. 아파트도 구할 수 있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희망은 금방 절망으로 변했다. 자신 같은 경력 단절 여성이 그런 회사에 합격할 수 있을까? 혜진은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했다. 볼이 쑥 들어간 30대 초반의 여인. 하지만 피부는 50대처럼 거칠고 눈빛은 죽어 있었다. 3년 전 남편이 떠난 후 그녀는 혼자 아름이를 키워왔다. 정부 지원금은 빠르지 않았고 주변에는 손을 내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낡은 코트 자락을 여미고 아름을 품에 안았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려 겨우 10,000원 버스에 몸을 실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초라한 옷차림의 여인과 병든 아이. 누군가는 그들을 피했고 누군가는 비웃었다.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름을 더욱 단단히 안았다. 아이의 가쁜 숨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도착한 곳은 최첨단 빌딩 숲 한가운데 우뚝 솟은 억만장자 김태영 회장이 운영하는 TS그룹 본사였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은 혜진의 초라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었다. 로비만 해도 영화관 크기였다. 대리석 바닥에는 유명 예술가의 동상들이 세워져 있었고 천장에는 수십 개의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다. 입구에서부터 쏟아지는 경비원의 날카로운 시선에 움츠러들었지만 혜진은 용기를 내어 로비로 들어섰다. 그녀의 낡은 구두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퀵퀵 소리를 내며 울렸다. 마치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듯했다. 면접 보러 왔습니다. 이혜진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접수 데스크에 말했다. 데스크 직원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싸늘한 눈빛으로 말했다. 여기 아이는 데리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규정입니다. 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 역시 이렇구나.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걸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너무 아파서 잠시만, 정말 잠시만 데리고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녀의 애원하는 목소리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안 됩니다. 면접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면 면접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단호한 말에 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 이 면접을 포기하면 아름이는 아름이를 살릴 수 없어. 그녀는 필사적이었다. 제발 한 번만. 그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애새끼를 데리고 와. 당장 나가.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이 회사 대표이사 비서실장 박민준이었다. 박민준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냉철한 인상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혜진에 대한 경멸과 짜증이 가득했다. 지금 여기가 보육원인 줄 아십니까? 면접 보러 온 사람이 아이를 데려와서 소란을 피우다니 도대체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세요. 보안팀 부르기 전에. 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혜진에게로 꽂혔다. 수군거림과 비웃음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혜진은 아름이를 더욱 세게 품에 안았다. 열에 들뜬 아름이의 작은 몸이 파르르 떨렸다. 딸의 두려움이 그녀에게도 전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서름과 분노를 억눌렀다. 눈물이 나고 싶었지만 그것도 사치였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 면접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 순간 면접실 문이 열리고 억만장자 김태영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품이 있는 정장의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사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등장에 로비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박민준 실장이 김태영 회장에게 다가가 혜진을 가리키며 험담을 늘어놓으려던 찰나 김태영 회장의 시선이 혜진에게 닿았다. 그리고 그 순간 김태영 회장의 얼굴은 놀라움과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시간을 멈춘 듯 그는 혜진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5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한 여자의 얼굴이 지금 이 초라한 면접 지원자의 얼굴에 고스란히 겹쳐져 보였다. 그의 뇌리 속에는 과거의 아련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와의 그 달콤한 첫 만남, 그녀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느꼈던 감동, 부모님의 격렬한 반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떠난 날, 김태영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진을 응시했다. 박민준 실장은 회장의 반응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회장님, 이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제가 당장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나 김태영 회장은 손을 들어 박민준 실장을 제지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입에서 겨우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혜진? 그 한마디는 로비를 또다시 정적으로 만들었다. 혜진의 눈빛도 흔들렸다. 김태영 회장의 목소리에 담긴 익숙함, 그리고 혼란스러운 눈빛에서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를 읽어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외면했다. 지금은 아름이가 더 중요했다. 그녀는 그저 이 면접을 통과하고 싶을 뿐이었다. 과거는 과거였다. 현재 그가 누구건 그녀에게는 상관없었다. 혜진은 면접실로 안내되었다. 김태영 회장의 지시로 아름이는 비서실에서 잠시 돌봐주기로 했지만 혜진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딸을 떠나보낼 때 아름이의 두려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물러날 수 없었다. 이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다. 면접실의 문이 닫히는 순간 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긴 테이블 양옆에 앉은 면접관들은 모두 30에서 50 사이의 남녀였다. 그들의 시선은 차갑고 거만했다. 특히 테이블 중앙에 앉은 남성 면접관의 눈빛은 마치 혜진을 벌레 취급하는 듯했다. 그들은 아무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혜진의 이력서를 들었다. 면접실 안은 다른 면접관들의 차가운 시선으로 가득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경력 단절에 아이까지 저희 회사에서는 경력과 열정을 가진 인재를 원합니다. 당신은 저희 회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군요. 한 면접관이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그의 말투는 넌 떨어졌다는 것을 이미 결정한 듯 했다. 혜진은 꾹 참았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아름이를 떠올렸다. 병원, 약, 영양가 있는 밥. 저는 비록 경력 단절이 있지만 그동안 아이를 키우며 누구보다 강인해졌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을 얻었고 주어진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강렬했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면접관들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 아니, 보기 싫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다른 여성 면접관이 오직 조롱하는 톤으로 비웃었다. 강인함? 정신력? 그런 건 사치입니다. 저희는 실력을 원합니다. 당신이 아이를 돌보면서 무슨 실력을 쌓았겠습니까? 게다가 아이가 아프다면서요? 저희 회사에 입사하면 매일 병가를 내실 겁니까? 저희 팀에서 누군가 늘 자리를 비우면 다른 팀원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당신 같은 분은 우리 회사에 부담이 될 뿐입니다. 면접관들의 질문은 면접이라기보다는 신문과 조롱에 가까웠다. 그들은 혜진의 대답을 듣지 않았다. 자신들의 선입견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것뿐이었다. 혜진은 상처받았지만 아름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꾹 눌렀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더욱 조롱받을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엄마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과 편견에 시달려왔다.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늘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녀야 했던 혜진은 학교에서 따돌림의 대상이었다. 친구들은 그녀를 거지라고 불렀고 손가락질했다. 선생님들은 그녀의 존재를 무시했다. 혜진아,
너는 왜 이렇게 더럽게 하고 다니니? 다른 애들한테 옮길라. 그 말은 아직도 귀에 생생했다. 당시 자신은 겨우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옷이 남달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너는 공부보다 집안일이나 돕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니? 괜히 학교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선생님은 자신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라고 직접 말했던 담임 선생님이었다. 그녀의 꿈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어렵사리 대학에 진학했지만 학비 때문에 늘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고 제대로 된 공부는커녕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야간 편의점, 카페, 식당, 콜센터. 그녀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모두 했다. 졸업 후에도 좋은 직장은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여자라서 집안이 가난해서라는 이유로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다. 안녕하세요. 다음 지원자 불러주세요라는 말을 수십 번 들었다. 그러다 겨우 작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그곳에서도 그녀는 늘 하찮은 존재였다. 상사들은 그녀에게 온갖 자비를 시켰다. 문서 정리, 커피 타기, 청소, 영업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일들이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점심시간에 함께 가지 않았고 팀 회식에 초대하지 않았다. 결혼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남편은 가부장적이었고 시댁은 그녀를 돈 없는 며느리라고 무시했다. 시어머니는 항상 그녀를 탓했다. 넌 왜 돈을 못 버니? 넌 왜 이 집에서만 놀고만 있니? 아름이가 태어난 후에는 애 엄마라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었다. 미혼모가 아닌가 하는 시선도 많았다. 결혼했어도 아이를 낳으면 경력 사회에서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약자였고 언제나 차별의 대상이었다. 오늘 이 면접도 예외는 아니었다. 면접관들의 비아냥거림 속에서 혜진은 그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한낱 벌레와 같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오만하고 냉정한 시선은 그녀의 지난 삶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때 자신을 따돌리던 친구들의 눈, 선생님의 무시하는 표정, 회사에서의 무관심, 남편의 폭언. 모든 것이 이 면접실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면접관들은 과거에 그녀를 짓밟았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과 겹쳐졌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절박함과 분노가 뒤섞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낼 수 없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름이를 위해 한 번 더 참아야 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혜진의 이력서에 있는 특기 사항을 보더니 비웃었다. 특기가 피아노 연주요? 하하, 영업부에 지원한 사람이 피아노 연주라니.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저희는 고객을 유치할 영업사원을 뽑는 거지 예술가를 뽑는 게 아닙니다. 면접관들의 비웃음이 면접실에 울려 퍼졌다. 혜진의 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 피아노는 그녀의 유일한 자랑이자 위안이었다. 가난 속에서도 그녀는 피아노를 통해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었고 그 속에서 잠시나마 행복을 느꼈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그녀의 소중한 꿈마저 조롱하고 있었다. 피아노는 저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면접관들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하? 그럼 길거리에서 피아노나 치면서 동냥이나 하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은 저희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들의 말이 비수처럼 혜진의 심장을 꿰뚫었다.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20년간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하려 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합니까?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발버둥 쳐왔는지 당신들이 뭘 압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들은 그저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리에 앉아 약자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조롱하기만 합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던지는 비난과 멸시가 저의 모든 노력을 짓밟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면접관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그저 아르미를 살리기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여기에 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저를 쓰레기 취급하며 모욕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실력이 고작 약자를 짓밟는 것이라면 저는 그런 것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반항에 당황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으며 다시 몰아세웠다. 오호라, 이제는 화까지 내는군요.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감정 조절도 못하고.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로 저희 회사에 발붙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혜진의 분노를 즐기는 듯했다. 그 순간 면접실 문이 활짝 열리고 김태영 회장이 들어섰다. 그는 싸늘한 표정으로 면접관들을 훑어보았다. 면접관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김태영 회장은 혜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혜진은 그의 손길을 피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다. 혜진아. 김태영 회장이 조용히 불렀지만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회장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면접관들을 향한 분노를 거두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차갑고 그 속에는 처음으로 복수심이 싹트고 있었다. 김태영 회장이 면접실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관들은 회장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혜진을 향한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회장이 혜진을 아는 듯한 눈치에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권력이 약한 쪽의 편을 들 리 없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아니면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믿음이 그토록 강했던 것일까? 회장님, 이 여자가 지금 면접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회장님께서 아는 분이시라고 해도 저희 회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 면접관이 김태영 회장에게 아부하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위협이 깔려 있었다. 마치 회장님, 이 여자 때문에 폐를 끼친다는 뜻이었다. 또 다른 면접관은 혜진의 초라한 옷차림을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말했다. 저런 행색으로 이 고급스러운 면접실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민폐입니다. 게다가 아이까지 아프다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면접 보러 온 것은 무책임한 행동 아닙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마치 혜진이 아이의 병을 방치하는 나쁜 엄마인 양. 그들은 혜진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이 면접에 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말은 혜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아름이가 아프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는데 그들은 그것마저 조롱거리로 삼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혜진의 책임인 양. 마치 그녀가 아이를 아프게 한 나쁜 엄마인 양. 혜진은 아름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지금 아름이가 비서실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워하고 있을까?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엄마 없이 열기로 떨리는 작은 몸으로 그녀는 이 모든 굴욕을 참아내야만 했다. 아름이를 위해서 단 한 번 더 분노를 삼키고 눈물을 참고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분노로 타올랐다.
지금까지 쌓여온 모든 분노가 한 점으로 모아져 폭발 직전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굴욕을 되갚아줄 것이다. 아름이 앞에서 나를 모욕한 이 사람들 모두에게, 그리고 그들이 느꼈던 것의 1000배, 10,000배의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그 순간 김태영 회장은 면접관들의 말을 듣고 표정이 더욱 싸늘해졌다. 그는 혜진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고 그녀의 떨리는 몸에서 느껴지는 절망과 분노를 알아차렸다. 그는 마치 5년 전 자신 때문에 떠났던 그 여인의 무너지는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았다. 그는 면접관들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감히 누구에게 함부로 말하는 겁니까? 면접관들은 회장의 싸늘한 목소리에 움찔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권력의 언어에 익숙한 그들은 여전히 도발했다. 회장님, 저희는 그저 회사의 규정과 품위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저런 무례한 지원자를 채용하는 것은 닥쳐. 김태영 회장의 목소리가 면접실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 한마디가 마치 벼락처럼 떨어졌다. 면접관들은 그의 분노에 순간 얼어붙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다. 회장이 어떤 지원자 때문에 이렇게까지 분노할 리 없었다. 그는 혜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얼굴을 마주했다. 이 거대한 권력자가, 이 제국의 주인이 한 여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혜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어. 정말 미안해. 아름이는 괜찮아? 그의 눈빛은 걱정과 미안함으로 가득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를 함께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친밀함이 담겨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같았다. 혜진은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너무나 깊었다. 그가 자신을 버렸던 이유, 그 이유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김태영 회장은 조용히 일어서서 면접관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살기 등등했다. 약한 자를 괴롭히던 그의 눈빛은 이제 약자를 보호하는 자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지금 당장 이 모든 면접을 중단하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당신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명령이었다. 그것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 명령이었다. 면접관들은 회장의 단호한 명령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듯했다. 평소처럼 규정을 지키고 품위를 유지했을 뿐인데 약자를 평가하고 선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일이었는데 그들은 혜진이 회장과 아는 사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회장이 혜진의 편을 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일반적인 인맥 정도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혜진이 그저 김태영 회장의 옛 애인 정도라고 짐작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회장의 반응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들은 회장이 그녀에게 이토록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회장의 눈에는 오직 그 여인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여전히 회장의 손길을 피하고 있었다. 김태영 회장은 면접관들을 내보낸 후 혜진에게 다시 다가갔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5년 만의 재회, 그리고 아름이, 그녀의 딸, 자신의 딸. 혜진아, 제발 내 이야기를 들어줘.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걸.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의 손길을 잡는 것처럼. 하지만 혜진은 여전히 냉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동정의 흔적이 없었다. 이제 와서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이미 저를 버렸고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름이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김태영 회장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쳤다. 아니야, 혜진아. 아름이는 내 딸이야. 나는 아름이의 아빠라고. 내가 어떻게 아름이를 버릴 수 있어. 혜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감동이 아니라 분노였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당신은 아름이의 존재조차 몰랐잖아요.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아름이가 생긴 걸 알고도 저를 모른 척 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격앙되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홍수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혜진은 김태영 회장과 깊은 사랑에 빠졌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였고 그녀의 꿈이자 희망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꿈꿨다. 결혼, 가족, 행복한 일상. 하지만 그의 집안은 두 사람의 관계를 결사반대했다. 재벌가의 후계자인 김태영 회장에게 가난한 고아 출신의 혜진은 그저 천박한 여자일 뿐이었다. 김태영 회장의 부모님은 혜진을 찾아와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그들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내까짓게 감히 우리 태영이에게 꼬리쳐? 당장 떨어져. 넌 우리 가문의 누각을 떨어뜨릴 뿐이야. 내가 우리 태영이 옆에 있는 한 우리 가문에는 해가 될 뿐이야. 넌 다시는 우리 태영이를 찾아오지 마. 아니면 모를 고생을 시켜주겠어. 넌 우리가 해칠 수 없는 약한 것이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그들의 협박은 노골적이었다. 그리고 효과적이었다. 혜진은 결국 김태영 회장의 행복을 위해 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의 미래는 그녀보다 중요했다. 그의 꿈은, 그의 성공은 자신의 사랑보다 더 귀중했다. 그녀는 마지막 만남에서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날의 카페, 그날의 햇빛, 그날의 그의 얼굴.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했다. 태영 씨, 우리 헤어져요. 저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켜야 했는지, 얼마나 많은 비명을 참아야 했는지. 김태영 회장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애원했고 울었고 따졌다. 하지만 혜진은 어떤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다. 오직 한 번의 단호함만이 있었다. 그녀가 떠났다. 그리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혜진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아름이가 있다는 것을, 아름이가 그의 피를 이은 아이라는 것을 왜 알리지 않았을까?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 때문에 가족과 결별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였다. 홀로 아름이를 낳았고 홀로 아름이를 키웠다. 밤새 울며 아름이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아니, 그가 모르는 것이 낫다고 자신을 달랬다. 현재로 돌아온다. 혜진의 설명을 듣던 김태영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마치 자신의 영혼이 몸을 떠나가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너를 놓아준 후에도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의 부모님이 너에게 협박을 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어. 나는 그저 내가 나를 떠나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 아름이가 우리 딸이라니. 그는 자신의 무지함에 괴로워했다. 아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5년. 5년 동안 그는 자신의 딸을 몰랐다. 자신의 딸이 병을 앓고 있는 동안, 자신의 딸이 추워하고 있는 동안 그는 따뜻한 자리에서 혼자였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아름이 없이 살아왔다는 사실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가슴이 칼로 핥히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 그는 혜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진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 거부는 마치 칼날처럼 그를 다시 상처낸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당신의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름이는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야 했고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원망이 가득했다. 당신은 그저 저의 고통을 외면했을 뿐입니다. 지금 와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김태영 회장은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혜진에게 용서를 빌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더 이상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었다. 혜진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아름이에게도 너에게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줄게. 다시는 너희를 외롭게 하지 않을게. 제발.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이 진실인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후회인지 혜진은 알 수 없었다. 그때 비서실에서 아름이를 돌보던 비서가 황급히 면접실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얀 종이처럼 질렸다. 아름아. 그녀는 비서실로 달려갔다. 침대에 누운 아름이는 온몸을 떨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작은 몸이 파르르 떨렸다. 혜진은 딸을 품에 안고 오열했다. 아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죄인이야. 김태영 회장은 아름이의 상태를 보고 즉시 전용 헬기를 호출했다. 당장 이 아이를 병원으로 옮겨라. 최고 의료진을 모두 소집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혜진은 그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은 이 모든 일의 원흉입니다. 당신 때문에 아름이가 이렇게 아프고 당신의 가족들 때문에 아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맞불을 켰다. 이 모든 고통을 당신에게 되갚아줄 겁니다. 반드시.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름이를 위해 자신을 짓밟은 모든 이들을 응징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김태영 회장은 그녀의 분노찬 눈빛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그녀의 복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다만 아름이가 살기를 바랄 뿐이었다. 아름이는 헬기를 타고 대형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최고 의료진의 노력 끝에 경련은 멈췄지만 여전히 위독했다. 혜진은 아름이의 곁을 지키며 밤낮 없이 기도했다. 김태영 회장도 병원에 머물며 그들을 돌보았다. 그는 혜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혜진아,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내 복수를 돕겠어. 이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거야.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혜진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경계했다. 아름이의 목숨이 달린 이 순간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딸의 회복을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복수는 나중이었다. 아름이가 살아나면 그때부터 진짜 복수가 시작될 것이었다. 아름이가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하자 김태영 회장은 혜진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진실들을 알게 되었다. 5년 전 혜진이 자신을 떠나게 된 것은 자신의 부모님의 협박 때문이었다. 혜진이 임신 사실을 숨기고 홀로 아름이를 키웠다. 자신의 부모님이 혜진에게 온갖 모욕과 폭언을 퍼부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따져 물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혜진이에게 그리고 제 딸 아름이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부모님은 오히려 당당했다. 우리는 너를 위해 그랬을 뿐이다. 저 천박한 년이 우리 가문에 들어오는 꼴을 볼 수 없었다. 내가 재벌가 후계자로서 품위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저런 천한 여자와 얽히는 것은 우리 가문이 수치다. 그들은 여전히 혜진을 무시하고 경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김태영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이지 않았다. 모두가 억만장자 회장이 무엇을 발표할지 궁금해했다. 김태영 회장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5년 전 사랑하는 여인을 상처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딸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저는 이 자리에서 혜진에게 그리고 제 딸 아름이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저는 제 부모님이 혜진에게 저지른 만행을 폭로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혜진에게 협박을 했던 모든 사실을 밝혔다. 혜진의 임신 사실을 숨긴 이유, 홀로 딸을 키워야 했던 고통, 모든 것. 이것은 제 가족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한 비극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완전히 폭발했다. 모두가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다. 회장님, 아이의 신원은? 회장님, 부모님과의 관계는? 회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김태영 회장은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자의 겸허함이자 사랑 있는 아버지의 결단이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계속 터져나왔다. 뉴스는 즉시 전 방송사에서 타이머로 흘렀다. 억만장자 회장, 5년간 숨겨온 딸 존재 폭로, 재벌가 후계자, 부모님의 협박 사실 고백, 호화로운 사랑과 차별의 진실, 그 사이의 희생. 세상은 이 이야기로 떠들썩해졌다. 사람들은 김태영 회장의 용감한 고백을 지지했다. 동시에 그의 부모님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혜진과 아름이에게 쏠렸다. 약자였던 한 여인과 그녀의 딸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를. 김태영 회장의 기자회견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부모님은 사회적으로 지탄받기 시작했다. 그들이 운영하던 회사들에는 불매운동이 확산되었다. 주식은 폭락했고 거래처들은 계약을 취소했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 있던 그들은 하루아침에 사회의 오욕이 되었다. 면접에서 혜진을 모욕했던 면접관들도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그들의 이름은 뉴스에 기사화되었고 그들의 얼굴은 온라인에서 회자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들의 잘못은 온 세상에 알려졌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취업시장에서 그들의 이름을 검색하면 갑질 차별 같은 단어들이 따라왔다.
혜진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수의 달콤함을 느꼈다. 그녀가 당했던 모욕이, 그녀가 참아야 했던 차별이, 그녀가 견딜 수밖에 없었던 절망이 이제 그들에게 돌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혜진은 김태영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노력을 지켜봤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을 고발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의 변화였다. 혜진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과 아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기가 없었다. 김태영 회장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혜진과 아름이에게 증여하기로 결심했다.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 모든 부동산, 모든 자산을. 그리고 그는 회장직에서도 물러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혜진에게 말했다. 혜진아, 나는 이제 너와 아름이에게 속죄하며 살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바칠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을 거야. 그저 너와 아름이 곁에서 평생 봉사하며 살고 싶어. 그의 눈빛에는 진심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것은 권력자의 거짓이 아니라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건네는 진심이었다. 혜진은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보았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복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더 이상 배신과 원망의 관계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관계로. 아름이가 회복되고 있었다.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는 병실에서 아름이는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아름이가 완전히 회복된 어느 날, 혜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을 무너뜨린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다. 진정한 응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가해자들의 몰락이 아니라 약자들의 구원이었다. 자신과 아름이처럼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 혜진은 결심했다. 그녀는 김태영 회장이 증여한 거대한 재산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이름의 자선단체를 설립했다. 아름다운 세상은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혜진의 모든 경험, 모든 상처, 모든 사랑이 담긴 프로젝트였다. 이 단체는 빈곤층 아이들을 지원하고 미혼모들에게 일자리와 교육을 제공하며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혜진은 자신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자선단체 운영에 쏟아부었다. 그녀는 사무실에서만 일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리로 나갔다. 빈곤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미혼모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손을 잡고 꿈을 꿨다.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은 빠르게 성장했다. 전국 곳곳에 지점이 생겼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다. 김태영 회장은 아름다운 세상의 후원자가 되어 혜진을 도왔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활용하여 자선단체의 운영을 지원했다. 경영 노하우를 전수했고 네트워크를 제공했다. 그는 혜진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한 남자로서의 속죄자였다.
그의 부모님도 변했다.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다. 그들은 혜진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혜진이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와 아름이에게 저지른 모든 것이.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다. 아름다운 세상에 지속적으로 기부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면접관들도 혜진에게 찾아왔다. 그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진심으로 사죄했다. 혜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분별했습니다. 혜진은 그들의 사죄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을 보며 말했다. 과거의 잘못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그 잘못이 여러분을 짓누르도록 하지도 마세요. 대신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세요.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을 존중하며 살아가세요. 그녀는 그들을 아름다운 세상의 자원봉사자로 초대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차별을 보상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혜진은 그들에게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진정한 용서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통해 배우고 그것을 발판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혜진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의 복수가 아니라 창조의 복수였다. 미움의 복수가 아니라 사랑의 복수였다. 가해자들은 무너졌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왜냐하면 혜진이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진짜 응징이었다. 혜진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자선단체의 성공은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개인들을 돕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근본적인 악은 사회 시스템 자체에 있었다. 불공정한 제도, 차별적인 법률, 약자를 외면하는 구조. 그녀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회 시스템 자체에 대한 복수를 계획했다. 혜진은 아름다운 세상을 기반으로 사회운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국회에 직접 찾아가 법 개정을 요구했다. 미혼모 지원 법안, 저소득층 아동 보호 법안, 차별금지법. 그녀는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공청회에서 증언했고 청원을 주도했다. 사회운동가들과 연대하여 불평등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거리 집회, 온라인 캠페인, 서명운동. 모든 것이 혜진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다. 제목은 단순했다. 아름이와 함께 걷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수십만 명이 혜진의 이야기를 읽었고 그들의 가슴을 울렸다. 미혼모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보았고 빈곤층 아이들은 희망을 보았다. 그리고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차별의 현실을 마주했다. 혜진은 전국을 누비며 강연했다. 대학, 기업, 시청, 지역센터. 당신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입니다. 당신들이 모른 척했던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활동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SNS에서 그녀를 지지하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청소년들이 그녀를 따랐다. 혜진은 결단을 내렸다. 정치계에 진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름다운 세상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다. 가난한 미혼모가 정치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혜진은 달랐다. 그녀의 손에는 수만 명의 서명이 있었다. 그녀의 말에는 삶의 무게가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실이 있었다. 그녀는 당선되었다. 국회의원이 된 혜진은 사회적 약자들의 진정한 대변인이 되었다. 그녀는 국회에서 불평등한 법안들을 폐지하기 위해 힘썼다. 아이를 키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차별하는 법, 가난하다는 이유로 기회를 빼앗는 제도지. 하나씩 무너졌다. 대신 새로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저소득층 아동 교육비 지원법, 미혼모 취업 지원법, 사회적 약자 차별 금지법. 혜진의 이름으로 제출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사회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차별받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약자들이 기회를 얻게 되었다. 사회의 맨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혜진은 깨달았다.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운동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가해자들의 몰락도 중요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약자들의 구원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한 여인의 눈물에서 시작된 복수가 이제는 수백만 명을 위한 변화가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혜진의 복수는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짓밟았던 모든 이들에게 응징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했다. 아름다운 세상은 이제 전국 곳곳에 피어난 희망의 꽃이 되었다. 수십 개의 지점에서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고 있었다. 미혼모들은 일자리를 얻었고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거리에서 자던 사람들은 쉼터를 얻었고 절망하던 사람들은 희망을 찾았다. 혜진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름이를 지켜봤다. 아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더 이상 병마에 시달리지 않았다. 밝은 표정으로 자라난 아름이는 엄마의 영향을 받아 자신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혜진은 아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었다. 아름이는 말했다. 엄마는 우리 엄마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엄마예요. 김태영 회장은 혜진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평생 그녀를 사랑하고 지지했다. 회사를 떠났지만 그의 삶은 더욱 충만해졌다. 아름다운 세상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혜진아, 고마워. 나는 너를 통해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변했다. 그들의 부모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속죄하며 남은 여생을 보냈다. 과거의 오만함도 권력도 부도 모두 포기했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았다. 그들은 아름다운 세상의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한때 재벌로서 권력을 휘두르던 그들이 이제는 거리에서 노숙자들을 돕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혜진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혜진이, 우리는 내가 우리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너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알았다. 너의 복수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다. 면접관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되었다. 자신들이 했던 차별을 모든 방식으로 보상하려 했다. 그들은 혜진에게 경의를 표했다. 저희는 당신에게서 진정한 용서를 배웠습니다. 혜진은 깨달았다. 자신의 복수가 단순한 응징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용서와 사랑,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였다. 복수가 복수심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 거듭난 것이다.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었고 분노가 행동으로 변환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켰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졌다. 학교에서는 그녀를 사회운동의 상징으로 가르쳤다. 책으로 출간되었고 영화로 만들어졌다. 청소년들은 그녀의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했다. 대학 교수들은 그녀의 삶을 사례로 강의했다. 하지만 혜진은 여전히 겸손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녀 전체를 대표하는 명언이 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혜진은 중년의 여인이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주름살, 미세한 흰머리, 피로의 흔적.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하고 지혜로웠다. 그것은 삶의 무게를 견딘 사람만이 갖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세상의 이사장으로서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따뜻했다. 어느 날 그녀는 봉사활동을 위해 찾은 한 요양원에서 우연을 만났다. 그것은 정말 우연이었다. 요양원의 복도를 걷다가 혜진은 한 병실 앞에서 멈춰섰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노부부의 모습. 그들의 얼굴이 낯설었지만 무언가 익숙했다. 그들은 이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한때의 권력은 온데간데였고 남은 것은 오직 나이뿐이었다. 침대에 누운 남자, 그 곁에 앉은 여자. 둘 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혜진은 그들을 알아봤다. 그녀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웠다. 마치 과거를 만나러 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혜진은 그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혜진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20년, 30년 전의 기억이 아주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혜진이? 김태영 회장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의심, 놀라움, 그리고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혜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네, 저 혜진이에요. 아름이 엄마. 순간 침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들은 혜진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혜진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을 기억하고 있었다. 협박, 모욕, 분리. 20년 전에 그 끔찍한 일들이 한순간에 떠올랐다. 그들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늙은 몸이 따라가지 못했다. 그들은 침대에 앉아 혜진에게 용서를 빌었다. 혜진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너에게 그리고 아름이에게. 그들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늦은 고백이었다. 하지만 그 진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혜진은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요, 어르신.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아름이는 건강하게 잘 자랐고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당신들도 이제는 이 삶을 편하게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것이 저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혜진의 따뜻한 말에 그들은 감격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늙은 몸으로 흐르는 눈물은 마치 영혼의 정화인 듯했다. 그들은 혜진에게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보았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 이후로 혜진은 자주 요양원을 찾아갔다. 그들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다. 그들은 혜진의 손을 놓지 않았다.
마치 그 손을 놓으면 구원마저 놓쳐버릴 것 같았다. 혜진아, 고마워. 우리는 너를 파괴하려 했지만 넌 우리를 구원했다. 그들은 남은 여생을 혜진과 아름다운 세상을 후원하며 보냈다. 마지막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속죄하려 애썼다. 그리고 많은 해가 지났을 때 그들은 평온함 속에서 눈을 감았다. 혜진이 그들의 손을 잡은 채로 혜진의 삶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처절한 고통과 희생,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통한 위대한 승리였다. 그녀는 자신을 짓밟았던 세상에 맞서 싸웠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넘어섰다. 그녀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랑과 희망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녀의 복수는 파괴가 아닌 창조였고 미움이 아닌 사랑이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진정한 승리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용서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임을. 그녀의 삶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영원한 영웅으로 남을 것이다.